위안부 문제가 지금은 많이 잘못됐다는, 왜곡되어 있다는, 날조됐다는 것이 많이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연말에 처음에 할 때는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했는데 지금은 이제 호응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용수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사기가 시작된 사기의 발단은 김학순입니다. 이 김학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김학순이 위안부 사기극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할 때 위안부 하면 그냥 불쌍하게 끌려간 노인들, 조선의 여성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위안부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이 김학순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제한된 시간도 있고 해서 주로 위안부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집을 보시면 위안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업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1966년 대법원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하면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서 66-1635-36 판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것은 우리는 순화된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위안부라는 용어 외에도 추업부, 추부, 장부, 이런 매소부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는 매춘부라는 용어가 인격적으로 폄훼를 하거나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용어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위안부라는 것은 결국 소정의 비용을 받고 매춘행위를 하는 직업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위안부가 다시 또 이제 일본군 위안부가 있는데, 위안부야 그 당시에는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으니까. 근데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이크 그거 좀 주실까요? 네. 마이크 이거. 일본군 위안부라는 것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에 전선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일본군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은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라고 해서 일본군이 드나들었다면 다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군 관할하에서 또는 해당 지역의 총영사관에서 영업 허가를 받고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는 어느 지역에 설치됐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중일전쟁 지역과 태평양전쟁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그렇다면 중일전쟁 지역과 태평양전쟁 지역에서 전선이 아닌 일본군의 점령인지라든가 전선이 아닌 곳에서 설치된 위안소는 일본군 위안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애초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될 이유도 없고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지도에도 보면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이런 곳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위안부 생활했다는 사람, 조선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 만주,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은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입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감덕경이라는 인물인데, 위안부 중에서도 화가 위안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그런 분입니다. 보면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빼앗긴 순결, 보면 정말로 자극적이고 대일 적개심을 자아내는 그런 그림을 그린 여성이 강덕경입니다. 일본에서 생활했다고 하지만 일본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일본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용수입니다.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만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에서도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만주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지금 신고된 240명 중에 가장 많습니다. 만주 이쪽 지역에. 그렇지만 만주에는 일본군 위안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두리, 부산에서 영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사람 윤두리, 창원에서 했다는 사람, 그 다음에 함경도 함흥 쪽인가 그쪽에서도 생활을 했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은 곧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용수는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위안부 피해자법, 말이 좀 긴데 간단하게 줄여서 위안부 피해자법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법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하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여기서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됐다는 것은 위안부로서의 진입 과정이고, 그 다음에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것은 위안부 생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입 과정의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바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할 때 일제라는 것은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이야기하고, 이 국가 공권력의 행위는 공무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 공권력이나 공무의 행위는 반드시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법령 없이 공무가 행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위안부를 강제든 어떻든 동원했다는 그런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당시에 1938년도 국가총동원법이 있지만 어디에도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는 포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포주의 모집 대상이지 국가 공권력의 동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령 위안부가 동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공무상 동원, 남자든 여자든 예비군이든 민간 업무자든 공무상의 동원은 반드시 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출두명령서라든가 소집명령서를 교부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지고 그 시간 장소에 출두하도록 해서, 만약에 출두하면 또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출두하지 않으면 또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 처벌을 한다든가 재차 출두 명령서를 내린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공무입니다. 그런데 위안부가 증언하거나 또는 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강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어느 날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강제로, 그것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군인이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중일 지역이나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전쟁하다 말고 전쟁이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여인을 시골에 가서 끌고 또 다시 중일 전쟁 지역이나 태평양 전쟁에 그쪽으로 되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출국하기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 여권이라든가 비자를 발급해야 하듯이 그 당시에는 도항증명서와 또는 전쟁 지역으로 갈 때는 도항증명서만으로는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이니까 여자들도 스파이도 있고 남자도 스파이도 있고,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그쪽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는 반드시 친권자의 승낙하에 포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증서를 가지고 위안부가 되고 싶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서 거기서 건강진단서까지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위안부만 뿐만 아니라 전선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 다 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출국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상하이면 상하이 이런 데 가서 현지 총영사관이나 영사관 경찰서에 또 출두해서 거기서는 친권자 승낙서, 호적 등본, 인감증명서, 영업허가원서,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2장, 이러한 구비 서류를 사진까지 제출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제출해서 영업허가를 얻어야만이 위안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나 끌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서류를 갖추고 이렇게 또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데 누가 강제로 끌고 갔다, 연행했다. 사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거의 다가 유인유기의 납치입니다. 유인유기의 납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해서 국내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가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이죠. 신고할 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하지만 등록하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이 240명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중에 일제라는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위안부는 모집 대상,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와 계약을 해서 가는 포주의 모집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는 30년 동안, 또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 30년 동안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건 사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처음 시작한 바로 김학순입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이 최초의 인물로 당시에 8월 14일에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폭로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장식했는데 따지고 보면 김학순도 일제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제 법령에 의해서 동원되지 않고 엄마가 40원에 팔았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김학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죠. 김학순을 위안부 피해자로 전면에 내세운 사람이 당시 이화여대 교수 윤종옥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사실상 경멸합니다. 이 사람이 위안부 사기극을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김학순, 그 당시에 이 윤종옥은 정신대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정신대 피해자를 찾았죠. 영어 영문학과 교수가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 못하고 또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을 마치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냐 자기 스스로 마취가 돼서 대한민국에는 정신대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다.
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 수없이 많다. 그렇게 해서 찾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 끌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하는 사람 없다. 라고 자꾸 부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초조해진 윤정옥이 내세운 사람이 바로 김학순입니다. 이 김학순을 내세워서 당신은 정신대로 끌려간 그야말로 피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전선의 노력에 짓밟힌 17세 정신대 치유 꼭 배상하겠다. 종국 위안부 참사를 알리겠다. 이런 선정적인 제목이 신문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학순이 인터뷰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상이라든가 정신대라든가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학순은 그럼 어떤 생활을 했느냐? 김학순은 정신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신대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정신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의병하고 비슷합니다. 의용 소방대, 의용 그다음에 방범대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정신대가 뭐 교육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었는데 1944년 8월달 되면은 이제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해서 여자들을 공장에 일하러 일본이라든가 물론 일본만 가는 게 아니라 조선에도 있습니다. 공장에 가서 일하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것이 바로 정신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944년 8월 23일 이전에는 모집과 자원에 의해서 정신대로 갔습니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데 1944년 8월 23일에 일본과 조선의 여자정신근로령을 똑같이 공포를 했는데 조선에서는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정신근로령도 그렇고 징용도 그렇고 그냥 영을 공포한다 그래서 막 데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사람,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민 동원령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국민신고령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습니다. 전기기술자, 토목기술자, 무슨 이런저런 기술을 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면 또 조선총독부에서는 다시 이걸 근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은 어느 큰 회사에서 우리 무슨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 보내줍니다. 평소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 공고를 하면은 거기에 응모해서 가면 되는데 전시에서 특히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을 못하니까 국가 공권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국가 공권력이 동원돼서 징용령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 회사를 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회사는 A 회사인데 징용령에 있어서 당신은 미쯔비시로 가 어느 회사로 취업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징용입니다. 흔히 착각하는 것이 징용이라 하고 하면 무차별 인력 징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무조정정책입니다. 이거는 노무조정정책이라는 것은 노무자들을 국가 공권력으로 적절한 군수공장으로 취업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죠. 그런데 여자들 정신근로령도 마찬가지 그런 시간이 되면 아직 조금 더 있어요. 네. 5분 정도. 5분 정도요? 네. 뭐 김학순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자 정신근로령도 마찬가지 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들은 보통학교 이상 졸업해야 되고 공업계열, 광업계열 기술을 보유한 여성들이어야 자기의 국민신고령에 따라서 직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신고가 안 되고 또 조선총독부에서 신고가 없으니까 시행규칙을 마련을 못한 겁니다. 결국 1944년 10월달 되면
조선에서 여사 정신 근로령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공식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여자 정신대는 강제로 의해서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학수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김학수 증언을 보면은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 이것은 증언집에 있는 겁니다. 1993년도 거. 어머니는 나를 기생을 기르는 집에 수양딸로 보냈다. 그때 내 나이가 15살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고 합격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수양 아버지에게서 40원을 받고 몇 년 계약으로 나를 그 집에서 살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도 집에 있는 것이 거북살스럽고 싫어서 그 편이 오히려 시원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수양딸로 간 집은 평양구 경계리 133번지였다. 그 집에는 나보다 먼저 온 양딸이 한 명 더 있었다. 나는 그 집에서 금화라고 불렀다. 김학수는 처음에는 금화지만 이제 중국으로 가면 아이코로 또 이름이 바뀝니다. 이러한 예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직업 여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언니하고 나는 평양 기생 건본에 다녔다. 그 건본 2층 집이었는데 대문에 큰 간판도 있고 생도도 300명이나 있었다. 나는 2년 정도 건본에 다니면서 춤, 판소리, 시조 등을 열심히 배웠다. 건본에서 졸업증을 받게 되면 정식 기생이 되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 나이가 19살이 되어야 관에서 기생허가를 내주었다. 졸업하던 해 내 나이가 17살이라 졸업을 하고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양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허가를 받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다. 내가 나이보다 몸이 성숙하여 양아버지는 나이를 늘려 이야기했지만 관에서는 실제 나이가 17살이라 안 된다고 했다. 국내에서 우리를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양아버지는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수업을 받던 언니와 나는 양아버지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41년 내가 17살 나던 해였다. 양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이게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군이라든가 일본 제국의 공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이제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윤미향은 자신의 책 25년간의 수요일에서 김학순에 대해 17살 때 중국 베이징에서 납치되어 일본군 300여 명이 일본 소부대로 끌려갔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 윤미향의 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김학순의 정원집에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군은 우리 양아버지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나를 끌고 갔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군인이 무슨 돈을 주고 여자들 끌고 갑니까? 그런데 1991년 12월인가요? 그때 일본에서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이력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장에는 중국에서 납치됐다는 이야기가 일본군에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소장에 그것이 들어가야 유리하겠죠. 근데 그 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39년 17세 나이 17세 봄 거기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득에 따라 김학순의 동료로서 한 살 위인 에미코 여성 에미코와 함께 양구에 끌려 중국으로 건너갔다. 트럭에 타고 평양역으로 가서 거기부터 군인만 탄 군용 열차를 3일간 타고 갔다. 몇 번을 갈아탔는데 안동과 베이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북지 호류현 철벽진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네. 철벽진에는 밤에 도착했다. 작은 말이었다. 양아버지와 양부와는 거기서 헤어졌다. 베이징 납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학수는 물론 김학수뿐만 아니고 지금 이용수, 기론옥, 김복동 뭐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지금 자기가 원해서 또는 부모가 팔아서 이용수는 빨간 원피스와 같이 군대에 흘렸어. 김학수는 떠날 때 어머니가 그 비싼 비단 검정색 유통치마를 주면서 또 김옥주는 능금을 싸서 김복동은 1원짜리 종이를 종이돈을 꼬리해서 옷깃에 꿰매주면서
일본 가서 배고프면 먹어라. 그리고 또 연락해라. 그럼 또 붙여줄게. 이런 식으로 위안부 사기를 친 겁니다. 결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불행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국제 사기극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